네, 제2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부의 진행자 계셨고요. 이정님 소장님이 진행을 하셨고 2부는 제가 진행을 하는데 저는 로컬 커뮤니티 랩 사회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장용석입니다. 네, 교수님이 1부에서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지만 2부에서는 여기 오신 분들의 질문 내지는 저 개인적인 질문을 토대로 해서 교수님께 좀 토론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다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사실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그냥 질문을 하고 혹시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이제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약간 키워드가 좀 있는데 교수님을 만나뵐 때마다 공동생산, 공동창출이라는 말을 교수님한테서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혹시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사실은 일부에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언급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공동생산이다, 공동창출이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공동생산, 공동창출은 이제 민주주의의 관점보다는 지금 행정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데 그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접근 방식이 바로 공동생산 또는 공동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생산이라는 말은 이제 200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행정학자이자 경제학자가 이제 만든 말인데요. 꽤 오래전에 이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이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순히 그냥 페트롤카 타고서 쭉쭉 그냥 경찰들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경찰들이 걸어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정보도 얻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고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치안 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훨씬 치안에 있어서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어떤 그런 효과적이다 하는 이런 그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만 이제 존재를 하다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주민은 곧 고객이다. 주민은 곧 주인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다. 그래서 정부 조직은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주민의 역할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게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떤 질의 서비스를 원하는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 정도의 역할로 이렇게 이제 국한시키는 그런 접근 방식이 우리가 이걸 이제 비즈니스 라이크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듯이 공공 조직도 공공 서비스의 대상을 고객으로 바라보고 고객을 만족시켜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이 거의 30-40년간 그 행정 분야를 지배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 고객 중심의 공공 서비스가 가져온 많은 폐단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객으로서의 주민은 너무 이기적이다. 권리만을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예를 들어 서비스에 대한 권리 이거 하면 나를 만족시켜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여러 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너는 뭐 해줄래 이런 요구 때문에 오히려 행정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그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경우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즈니스 라이크적인 어떤 그런 그 접근 방식이 이제 쇠퇴를 하면서 다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뭐겠습니까? 주민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의 권리를 가진 어떤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주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이 흔히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 거버넌스라는 얘기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현대사회 문제는 더 이상 정부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또 기업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함께 시민사회를 생각하고 그 시민사회의 조직화된 역량을 끌어들여서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규범적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행정학자들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이제 일종의 조작하라고 할까요?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 게 이 현장에서 바로 주민들을 참여시키되 주민들이 조직화를 통해서 자꾸만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 참여도 시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고안하고 이런 것들 보통 이게 바로 이제 공동생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행정학자들이 그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엘리노 오스트롬이 얘기했던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을 다시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그냥 치안 서비스 제공할 때 경찰 만나가지고 서로 답방 나누고 이 정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을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해서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마을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적어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도 자기 의견을 주민들끼리 어떤 그런 우선순위를 배분해보는 그런 경험들,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이자 아까 마을계획, 주민총회 같은 제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이제 그래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주 초기 단계의 공동생산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적어도 마을이나 우리나라 동단위에서 주인으로서 어떤 이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아까 했던 단순히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굉장히 폭이 넓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공동생산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근사하게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다시 말하자면 마을 단위에서 소중한 가치, 마을 단위 중요한 변화 이런 걸 만들어내는 데서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주민들이 관여를 한다면 이건 창조에 가깝다.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동 창출인데 왜 공동 창출이냐면은 주민들만이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협력해서 같이 창출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공동 창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반이 뭐냐? 근데 바로 이제 엘리노 오스트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엘리노 오스트롬이 공동생산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분이 가장 크게 공헌했던 부분은 아마도 아시겠지만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냥 각자 이기적으로 막 목초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목초지를 내버려두면 자기 가축을 먼저 먹이려고 하다 보면은 황폐화되면 이런 결과가 이제 공유자원의 비극, 그런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접근 방식은 정부가 아니면 정부 규제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엘리노 오스트롬은 그렇지 않다. 작은 마을 단위에서의 어떤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되면 좀 사회적 자본, 신뢰와 호의 관계망 같은 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 주민들이 자기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규약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게 되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바로 그런 주민들 스스로 그런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졌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민들이 사회적 자본만 갖추게 되면은 어느 모든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민들이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근데 현대 사회는 지나치게 정부가 이것저것 다 자기 발을 손을 대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 때문에 권리의식만 커져가면서 시장의 갈등이나 이 시민들을 그 사회 구성원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 정부마저도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면서 이기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뭐냐면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엘리노 오스트롬이 처음에 얘기했던 주민들에게 작은 단위에서의 공유하고 있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만의 활동 부대 속에서 좀 줘야 하더라도 토론하고 발굴해내기도 하고 좀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갈등도 좀 발생하지만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로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주민들이 행정과 또는 다른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활동 부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리빙랩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공동 설계 또는 내지는 이제 공동 설계도 공동 창조의 이제 공동 창조죠.
바로 코크리에이션의 중요한 모습들이 돼가는 거죠. 네. 한마디로 뭐냐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드디어 이제 주민들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정부 조직이든 민간 조직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집행 과정을 만들어내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주민들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없다면 정부가 해야죠. 당연히 세금 받아먹고서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니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잊어먹고 있었느냐면 항상 사회 문제나 모든 문제는 다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많은 어떤 그 시민이나 그 국민들이 상당히 이기주의로 치달을 뿐만이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네.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훨씬 더 그러니까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만큼 민주주의도 어렵다. 또 거기에 그 중에서도 이제 각자 도생하다 보면은 어떤 그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어느 정도의 다원 공존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갈등 조정이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나 또는 행정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런 다원화대화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꾸만 주민들이 현장에서 소통하는 또는 정부와 이야기 나누는 또 정부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열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공동 창조라는 이제 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명확한 건 뭐냐면 지금 행정 패러다임의 가장 앞서 나가는 행정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장 방안으로서 그냥 공공가치를 주민과 행정이 같이 공동 창조한다라는 부분은 공동 창출이라고 네. 하기도 하죠. 공동 창출하는 이 부분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대전광역시는 뭐 신성동이나 또 아까 관저동, 또 예를 들면 내동, 가장동, 그다음에 대덕구에 예를 들면은 송천동이라든가 덕암동 이런 동들은 이미 지금 얘기하는 공동 창출 또는 공동 창조라고 하는 이런 이론적 관점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거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현장에 계신 주민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게 가지는 의미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는 실천이 이론을 앞선다. 특히 대전광역시에 있는 많은 동들은 이미 현대 행정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 창출의 경험을 다 쌓아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더 많은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의 경험을 쌓게 되면 정말 대전광역시는 전 세계에서 공동 창출의 어떤 메카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왔던 거죠. 사실은 마을 공동체 많이 키워야 되고 그 마을 공동체를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주민자치라는 제도화가 어차피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참여하면서 주민자치는 동단의 공동체 주축 조직이 되어야 하고 이런 조직들이 곳곳에 대전의 곳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주민자치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거기 그 역량들에 좀 맡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작은 단위에서 맡겨버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게 뭐 대단히 막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예를 들면 평소에 그렇게 뭐 작은 단위에서 뭐 예를 들면 뻔한 일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주민들이 토의해서 어떤 의제가 나오고 뭐 이게 뭐 과거에 나왔던 민원성과 똑같다고 하지만 이미 과정이 다르잖아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토론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누가 어디 살고 있고 누가 어떤 의견 내고 저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정이 안 됐지만 내가 양보했고 이런 경험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 지역의 그 마을에 동에 엄청난 이게 우리가 이런 충격이라고 하는데 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도전들이 탁 닥쳤을 때 그게 갑자기 이제 거기 대응해 나가는 주민 한마디로 그 지역의 역량, 마을의 역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재해 같은 게 딱 닥쳤을 때 거기에 대응이 순간적으로 그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충격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당연히 거기는 이미 마을 공동체 기반의 중요한 주민 조직이 있으니까 그 주민 조직이 주도해서 그걸 회복해 나가는 단계.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이미 저기 커뮤니티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공동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뭐냐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공동체 단체나 주민 조직을 충분히 행정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기초가 돼서 공동 창출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이미 대전 방역수도 현장에서 다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이제 저의 경험으로 조금 신성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성동이 아마 그 공동창출의 리빙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민의 공동체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리빙랩 사업에 이제 공모에 선정도 됐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에 그 놀이터를 연구하시는 그분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문가분을 모셔다 놓고 이 공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는지 전문가의 협의를 받았고 그리고 아마 리빙랩 예산에서 가장 많은 그 큰 금액으로 아마 그 놀이터에 대한 예산이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비록 그 금액은 말할 수는 없고요. 그 금액이 가장 크게 또 그 놀이터를 구성하는데 행정이 또 함께 참여해줘서 실사 나와서 주민들과 논의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아까 얘기했었던 행정으로부터 공동 창출의 의미로 또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신성동이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역할들을 좀 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공동 창출이라는 주제로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막 일종의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규범적이나 처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서 용어부터 이제 이렇게 경험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뭐냐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스템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 세계 속에서 느슨한 관계 속에서 조금 완전히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걸 넘어서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뢰와 호혜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망, 그것도 굉장히 열린 관계망이어야 되는 그런 관계망 속에서 모든 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구성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망 속에서 바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뭐 예를 들면 100명이 모여서 의제를 정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그걸 해결하는 데까지 관심 가지는 10명밖에 안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행정이나 또는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빙랩을 돌릴 때도 단순히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그 주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굳이 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그게 이제 관료 중심의 사고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빙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빙랩에 와서 도대체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듣고 그래도 또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 마을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 마을의 어떤 간과하고 있는 어떤 그 장소의 특징들이라든가 이런 걸 한마디 던져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설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이터가 됐든 둘레길이 됐든 송천도 같은 경우에도 둘레길을 리빙랩으로 돌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론적이라고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가지는 중요한 자산은 뭐냐면 소유의식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참여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그 정부가 만들어서 던져준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몇 명은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공유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유의식 이런 걸 키워내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리빙랩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효능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굉장히 그런 정책들이 아주 구속력을 갖게 이렇게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한 번 해보는 거하고 두 번 해보는 거, 세 번 해보는 게 훨씬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꼭 필요한 거, 물리적으로 돈 써야 된다는 거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물리적으로 시설 짓는 게 돈이 제일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치인이랑 관료들이 보면 이게 다 옛날에 민원성 그런 사업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러한 민원성 사업들이 과거에는 그 정치인들이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뭐 예산 편성에다 끼워넣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다면 훨씬 더 투명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이 생활 세계 속에서의 주민들의 활동은 그러니까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 과정을 존중해 주는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동단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가장 잘하는 게 서울시 은평구 같은 경우인데 네. 거기에 의제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고서 이렇게 하거나 돈을 그렇게 쓸 수 없으면 몹쓸을 내서라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 그렇게 되면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들에 의해서 진화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결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단순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한된 사고 속에서 나온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덜한 어떤 사업들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소중한 사업들이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면 조례가 제약이 된다. 그랬을 때 또 다른 제도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주민 반환제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통과되어 있는데 그 법률은 집행부도 볼 것도 없이 상당히 그 주민 연서를 받아서 문턱을 좀 낮춰놨으니까 어떤 조직화된 어떤 그런 그 공동체 단체라든가 주민 조직이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게임의 규칙을 조례에 담아서 기존의 조례가 잘못됐다면 그걸 개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 예산 조례는 다 가지고 있다면 주민참여 예산 조례에 어떤 마을 활동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활동을 또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막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쪽의 어떤 개정안 이런 걸 내보면서 계속 도전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대한민국의 그 직접 민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알안제는 법률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는 무슨 공무원의 어떤 시혜가 아니고 시혜성 어떤 제도가 아니고 다 주민들이 좀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이런 시정이나 이런 게 무관심해서 그런 거지 조금 아까 있던 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 주민 조직이 조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제도들이 다 뭐겠어요? 주민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공동 창출이라고는 하지만 공동 창출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다양한 제도들, 주민 참여 예산제, 또는 주민 발안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끄집어 들어서 적어도 지방 정부에 대해서 자기 몫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만 않겠지만 이제 뭐랄까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험해 나가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주도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짧게 해주시면 이제 정시에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거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 이제 신성동이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 다시 그런 의제의 발굴을 통해서 할 수 있겠냐고 질문해보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유 그거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해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떠실까요? 마이크는 없지만 아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
그걸로 충분히 마을에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정은 힘들었죠. 그래서 제 질문은 네, 두 번 다시 해보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는지. 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렇죠. 해야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권의 변화로 인해서 소멸되는 제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의 약간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오류성으로 번아웃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이 지점에 이제 이 전환할 시기에 어떤 주제로 전환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데, 감히 혹시 공동 창출이라는 걸 가지고 큰 방향성은 아니지만 마을 활동에 대한 아니면 마을 자치에 대한 전환으로 좀 고민해봐도 될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 창출을 위해서는 이 답변이 다 오늘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공동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주면 좋을까? 연장선으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중간 조직이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졌다는 왜곡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도 있고 의견도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또 의견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지점으로는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민들 아니면은 공동체분들이 연합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아직 마을 활동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에 공동창출이라는 주제로 뭔가 전환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수님께 짧게 의견을 좀 들어봅니다. 예. 일단은 이제 공동 창출은 그 이제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동 창출이 행정에 어떤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걸 공식 제도화해서 뭐 예를 들면 각 구청마다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할 때 또는 정책을 만들 때 어떤 동단, 읍면 동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회 같은 조직들과 협의를 해라, 이런 정책들이, 이런 노력들이, 접근 방식이 이제 만들어질 날은 이제 분명히 올 텐데, 그게 현 정부와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정말 가장 힘든 일이 이렇게 생활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 또는 책임이 명확히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설계보다는 출현이라고 그러죠. 계속 출현해 나가는 것에 어떤 확실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마을 활동가분들이나 또는 이제 주민 리더분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특히 뭐냐면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고충은 뭐냐면, 이분들이 많은 주민들은 그 수면 밑에서 리더가 하면 쫓아서 하면 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수면 위에 머리가 나와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나 못하나 그냥 온갖 그 예를 들면 그 비판이나 또는 뭐 칭찬도 있지만 비판을 다 감수해야 되는 이런 것에서 오는 고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뭐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그런 기반 위에서 일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쉬워지겠지만, 누군가 이제 새롭게 이 부분을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러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계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책임 의식으로라도 그런, 저는 여전히 우리 그 마을 리더분들이라든가 마을 활동가분들의 어떤 그러한 그 선의, 그런 어떤 헌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이런 시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주민자체도 그렇고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행정이 그래도 관심 가지고 지원해지면 어렵더라도 흥이 나서 막 이렇게 해나가는 시기인데, 특히 이제 주민자체 같은 조직은 원래 동단위에서 자치단체장이 막 굉장히 이제 가깝게 이렇게 막 격려도 해주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차가워진 어떤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기를 잘 버티고, 항상 얘기하듯이 이 시기를 잘 버티면은 적어도 그 행정학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마을 동단위에서의 어떤 이런 가치 창조, 그것도 공동 가치 창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인 이야기, 논문이라든가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꾸만 그 사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민의 필요가 뭔지 문제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데 조금 그런 어떤 문제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나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쉽지는 않지만 그 가진 게 무엇인가라는 이제 소위 자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자산 중에는 보면은 이제 작은 마을 공동체지만 그 마을 공동체 옆에 또 다른 마을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ABC라고 그러죠.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라고 해서 자산 중심적 지역 공동체 발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보니까 학술적으로도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왜 최근에 주목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조금 자꾸만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마을에 뭐를 가지고 좀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고민을 하면은 지금 이 시기를 버텨내는 데는 조금 그래서 있는 것 중심에서 하고 또 자꾸만 폐쇄된 어떤 그런 주민 조직이나 공동체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옆을 바라보면서 서로 뭐랄까요, 상부상조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함께 뭔가를 해낸다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 그리고 돈이 해결책이 아니라 사람이 해결책이라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적응이라는 말이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모든 그 학술 용어들이 어댑티브 커패시티,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이 역량들이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공동체 분야가 바로 그런 적응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이 아마 그런 어떤 적응 역량을 키워나가는 좀 훈련, 또 학습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질문한 것 위에 끝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너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복해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방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 또 주민자치 활동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그런 민주주의를 떠나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현장 중심의 어떤 문제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다시 그런 문제 해결 방식만 놓고 보더라도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와 같은 주민조직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에 지금보다는 훨씬 이런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쉽게 또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활동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지금까지 곽형근 교수님이셨습니다. 혹시 박수 좀 넣어주시죠. 네, 그럼 기획대담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